선량한 기술자들을 어떻게 범죄자 취급할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이를 동맹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 행동은 심지어 자국민들 사이에서도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런 행동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했습니다. 그러다 비난 여론이 이어지자 손해배상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이를 단칼에 거절한 건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말고도 또 다른 카드가 있다고 얘기했죠. 이에 한국을 탐내던 다른 나라들이 두 눈을 반짝였습니다. 한국이 숨겨둔 카드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새벽 4시 30분 런던 의회 사무실의 정막을 깨뜨린 건 휴대폰 진동음이었어요. 저는 전날 밤늦게까지 무역협정 문서를 검토하다가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거든요. 눈을 비비며 화면을 봤더니 BBC 뉴스 속보 알림이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대규모 단속 작전 475명 체포라는 헤드라인이 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이상했어요. 체포된 사람들 중 332명이 한국인이라는 거였죠. 그것도 모두 합법 비자를 가진 기술자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컴퓨터를 켜고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CNN과 로이터 그리고 AP통신까지 모든 언론사가 이 소식을 일면에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헬기까지 동원된 대규모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FBI와 DEA까지 합류했다고 하니 정말 심상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읽다가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체포자 명단 중에 익숙한 이름이 하나 보였거든요. 이준호. 7년 전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할 때 같은 기숙사에 살던 친구였습니다. 화학공학과에서 배터리 연구를 하던 똑똑한 녀석이었어요. 당시 저희는 정말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주말마다 함께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한국 문화를 배웠고 준호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졸업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2년 전쯤 현대차에 입사해서 미국 파견을 간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꿈에 그리던 해외 근무였다면서 정말 기뻐했었거든요. 그런 준호가 지금 미국에서 수갑을 찬 채 어딘가로 끌려갔다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괜찮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휴대폰도 압수당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상사인 데이비드 존슨 의원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한 거였어요. 제임스, 자네도 뉴스 봤나? 그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방금 확인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제가 답했더니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미국이 이번에는 정말 선을 넘었어. 합법적으로 일하던 기술자들을 이렇게 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데이비드는 평소에도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해왔던 사람이었거든요. 특히 브렉시트 이후 미국과의 관계에서 영국이 너무 수동적이라고 자주 불만을 표했었습니다. 자네 혹시 한국에 아는 사람 있나? 그가 갑자기 물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준호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네. 대학 시절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혹시 이번 사태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인가? 그럼 자네가 이번 사안을 담당해야겠어. 데이비드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긴급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야. 이번 사태가 영국에 어떤 의미인지 분석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줘.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친구의 고통을 업무로 다뤄야 한다는 게 썩 내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게 제 직업이었고 더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나간 후 저는 다시 뉴스를 확인했어요. 이번에는 한국 언론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그리고 한겨레 모든 신문이 일면 톱으로 이 소식을 다루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 정부의 반응이 눈에 띄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강한 표현은 한국 외교에서 드문 일이었어요. 제가 아는 한국은 보통 미국과의 관계에서 조심스러운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보냈어요. 걱정된다고. 영국에서도 이 소식이 크게 보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전히 답장은 없었지만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어요. 정말로 연락이 두절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어요. 분노였던 것 같습니다. 7년 전 서울에서 만난 그 순수하고
열정적인 친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이 사건에 대한 자료를 모았습니다. 단순한 업무를 넘어서 개인적인 분노가 저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정각 의회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에어포스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어요. 저를 포함해 15명의 의원과 보좌관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입을 열자마자 그 조심스러움은 사라졌죠. 대통령님, 조지아 한국 기술자 대량 체포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기자의 질문이 떨어지자 회의실 안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트럼프가 잠시 침묵하더니 단 한마디로 모든 걸 정리해버렸어요. 특혜는 없다. 그 순간 회의실에서 탄식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데이비드 의원이 주먹을 꽉 쥐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옆에 앉은 사라 윌슨 의원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미친 소리야.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7년 전 서울에서 만난 이준호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당시 그는 항상 미국에 대한 동경을 품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실리콘밸리에서 일해보고 싶다고 말하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어떤 기분일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한국이라도 특혜는 없다. 트럼프의 목소리가 다시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동맹이든 뭐든 법은 법이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데이비드가 스크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어요. 이게 동맹을 대하는 방식이냐고. 하지만 스크린 속 트럼프는 당연히 들을 리 없었죠. 기자회견이 끝나자 회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선을 넘었어. 사라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합법적으로 일하던 기술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다니. 맞아.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야. 다른 의원도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이클 톰슨 의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물론 미국의 행동은 잘못됐지만 이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데이비드가 물었죠. 마이클이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면 그들이 다른 투자처를 찾을 거 아닌가? 그 순간 저는 뭔가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의 고통을 기회로 보는 시각이 거슬렸거든요. 하지만 마이클의 말은 계속됐어요. 브렉시트 이후 우리는 새로운 경제 파트너가 필요했잖아. 한국은 기술력도 뛰어나고 자금력도 충분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의원들의 관심이 점점 기회론으로 기울어가는 게 느껴졌거든요. 데이비드가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임스, 자네 생각은 어때? 자네가 한국 상황을 가장 잘 알 테니까.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이준호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7년 전 그가 한국 전통차를 끓여주며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영국과 한국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 둘 다 섬나라고 전통을 중시하면서도 혁신을 추구하잖아. 언젠가 두 나라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 그런 순수한 바람이 지금 이런 계산적인 상황에서 논의되고 있다니요. 한국은 분명히 대안을 찾을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존중받는 것일 거예요. 미국에서 당한 모욕을 다른 곳에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맞는 말이야. 데이비드가 동의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존중을 보여줄 수 있다면.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흥미롭다는 쪽으로 기울어갔어요. 저는 내심 불편했지만 동시에 이것이 제 직업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한국 측과의 접촉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겠나? 데이비드가 물었어요. 물론 비공식적으로 말이야. 당장은 아니겠지만 상황이 정리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답했더니 데이비드가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좋아. 그럼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 하지만 준비는 해둬야 해.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준호와 함께 찍은 7년 전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경복궁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때는 이런 복잡한 상황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여전히 답장은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 어딘가에서 구금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원들의 말도 이해가 됐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영국에게는 손해일 수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고민했어요. 개인적 감정과 직업적 의무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할지 말이죠. 오후 2시 제 책상으로
날아든 이메일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현대차 조지아 공장 생산 중단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로이터 통신에서 보낸 속보였는데 내용을 읽어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체포된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배터리 생산 라인 가동이 불가능하다는 거였어요. 12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가 하루 만에 올스톱된 상황이었죠. 저는 급하게 데이비드 의원에게 보고했습니다. 그가 회의실로 오라고 하더군요. 가보니 이미 몇 명의 의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마이클 톰슨 의원이 노트북을 들여다보며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이 상황을 어떻게 보나? 데이비드가 물었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LG 삼성까지 미국 내 투자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어요. 총 규모만 600억 달러에 달합니다. 600억 달러. 사라 윌슨 의원이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나? 영국 GDP의 2%에 해당하는 규모예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 자금이 미국에서 빠져나온다면 다른 곳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죠. 마이클이 눈을 번쩍이며 끼어들었어요. 바로 그거야.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닌가?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준호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7년 전 서울에서 그가 영국에 대해 했던 말들이 기억났어요. 영국은 정말 신사의 나라 같아. 예의 바르고 질서 정연하고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어. 그런 순수한 동경이 지금 이런 계산적인 상황에서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정말 원하는 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일 거예요. 미국에서 당한 배신을 다시 경험하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요. 맞는 말이야.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 어떻게요? 사라가 물었어요. 저는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7년 전 이준호와 나눈 대화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그가 영국의 어떤 점을 좋아했는지, 한국과 영국이 어떤 면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했는지 말이죠. 먼저 공식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기술자들의 인권과 지적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고요. 좋은 아이디어야. 마이클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뭔가 더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해.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이준호와의 사진을 힐끗 봤어요. 그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기술 협력 프로그램은 어떨까요? 영국의 대학들과 한국 기업들 간의 공동 연구 지원 같은 거 말이에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같은 곳들이 참여한다면 한국 기업들도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오, 그거 괜찮은데? 데이비드의 눈이 밝아졌어요. 브렉시트 이후 우리도 새로운 연구 파트너가 필요했잖아. 그런데 그때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7년 만에 이준호에게서 온 답장이었어요. 제임스, 나 괜찮아. 지금 임시 구금 시설에 있는데 핸드폰을 잠깐 빌렸어. 미안. 답장이 늦었어. 상황이 정말 말도 안 돼.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갑을 채우더라고. 동료들도 모두 당황하고 있어. 한국 정부에서 협상하고 있다는데 언제 풀려날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상한 건 우리 보고 기술 이전에 협조하면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고 하는 거야. 이게 처음부터 기술이 목적이었던 것 같아. 정말 배신감이 들어. 미국을 믿었는데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했어요. 단순한 불법 체류 단속이 아니라 기술 탈취가 목적이었다는 거잖아요. 제임스, 뭔가 있나? 데이비드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한국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상황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해요. 의원들이 메시지를 돌려가며 읽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건 완전히 계획적인 거네. 사라가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술 강탈이잖아. 맞아. 이건 동맹국에 대한 배신이야. 마이클도 거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한테는 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어. 무슨 뜻이야? 데이비드가 물었죠.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는 뜻이잖아. 마이클이 설명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정말로 대안을 찾을 거야. 기술을 보호해주고 존중해주는 파트너를 말이야.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친구의 고통이 영국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현실이 씁쓸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제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게 뭘까? 데이비드가 물었어요. 저는 잠깐 생각해본 후 답했습니다. 일단 한국 기업들이 어떤 대우를 원하는지 파악해야 해요. 그리고 영국이 그것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고요. 그날 저녁 저는 이준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힘내라고.
영국에서도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봤습니다. 혹시 한국 기업들이 다른 투자처를 고려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의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회사에서 이미 대안을 검토하고 있대. 러시아, 독일, 그리고 영국도 거론되고 있어. 특히 영국은 법적 안정성 때문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영국의 기회가 왔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9시 의회 건물은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만 홀로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이준호에게서 온 마지막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영국도 거론되고 있다는 그 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7년 전 서울에서 우리가 나눈 대화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어요. 그때 이준호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영국에 대한 동경도 진짜였고요. 한국과 영국은 정말 닮았어. 둘 다 전통을 지키면서 혁신을 추구하잖아. 언젠가 두 나라가 더 가까워져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 좋겠어. 그가 경복궁을 산책하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순수한 바람이 이런 계산적인 상황에서 현실이 되려고 하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저는 의회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빈 열람실에 앉아서 지난 일주일간의 일들을 되짚어봤어요. 조지아 사태가 터진 날부터 오늘까지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데이비드 의원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제임스, 내일 아침 8시에 긴급 회의 있어. 한국 투자 유치 전략 논의할 예정이니까 준비해둬. 이게 정말 큰 기회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데이비드의 흥분이 메시지를 통해서도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준호의 고통이 영국의 기회가 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도서관을 나와 의회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런던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템스강이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 런던 아이가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준호에게서였어요. 제임스, 지금 한국 정부에서 대사관을 통해 교섭하고 있대. 아마 내일쯤 풀려날 것 같아.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미 미국 투자 철수를 검토하고 있어. 임원들이 완전히 분노했다고 하더라고. 12조 원 투자해놓고 직원들을 범죄자 취급하다니 말도 안 된다면서.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행이야. 빨리 풀려나기를 바라. 그런데 혹시 회사에서 다른 투자처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어? 그의 답장은 생각보다 자세했어요. 어제 긴급 임원회의가 있었는데 러시아 복귀도 거론됐지만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하더라고. 독일은 이미 포화 상태고 그래서 영국이 주목받고 있어. 특히 브렉시트 이후 제조업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었다고 해.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친구의 고통을 기회로 삼는다는 게 옳은 일일까요?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그런데 제임스, 너 지금 의회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지? 혹시 이런 사안도 다루나?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하지만 이준호는 제 오랜 친구였습니다. 응. 사실 지금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영국 정부 입장에서 분석하는 일이야. 그의 답장이 빨리 왔어요. 정말? 그럼 혹시 영국 정부에서도 우리 투자에 관심이 있어? 저는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친구를 돕고 싶었지만 직업적으로는 영국의 이익을 고려해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 관계를 이용하는 게 윤리적으로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관심은 있어. 하지만 지금은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야. 너희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하려고 해. 제가 조심스럽게 답했더니 이준호가 긴 답장을 보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존중이야. 미국에서 당한 모욕을 다른 곳에서는 겪고 싶지 않아.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거든.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갑을 채우고 기술을 넘기라고 하다니 정말 배신감이 들어. 만약 영국이 우리를 진짜 파트너로 대해준다면 우리도 진짜 파트너가 될 수 있어. 기술도 나누고 투자도 하고. 하지만 또 다른 착취의 대상으로 본다면 절대 안 돼.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준호의 말이 맞았어요. 한국 기업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투자처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영국에게도 좋은 일이었죠. 서로 존중하는 관계에서만 진정한 협력이 가능하니까요.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이 점을 강조해야겠다고. 한국을 단순한 투자 유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진정한 파트너로 대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이준호에 대한 제 최소한의 의리이자
영국에게도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알겠어. 만약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연락할게.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줘. 영국은 절대 미국처럼 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답장을 보내자 이준호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어요. 고마워, 제임스.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래도 조심해. 정치는 복잡한 거니까 너까지 힘들어지지는 말고.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울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 걱정을 해주는 이준호의 마음이 고마웠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다짐했어요. 이 일을 제대로 해내겠다고. 이준호와 한국, 그리고 영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왔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8시, 회의실은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데이비드 의원을 비롯해 6명의 의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밤새 준비한 자료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이준호와의 대화에서 얻은 정보들을 정리한 것이었죠. 제임스, 어젯밤 추가로 들어온 정보가 있나? 데이비드가 물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영국을 투자 대안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삼성, LG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회의실이 갑자기 활기를 띠었습니다. 정말인가? 마이클 톰슨 의원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어요. 어느 정도 규모로 논의되고 있어? 아직 초기 단계지만 현대차만 해도 12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장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만약 삼성의 반도체 투자까지 포함한다면 총 300억 달러를 넘을 수 있어요. 300억 달러. 사라 윌슨 의원이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게 영국에 온다면 브렉시트 이후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가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투자처가 아니에요.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당한 일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상대방을 찾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저는 이준호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답했어요. 첫째, 기술자들의 인권과 지적재산권을 완벽하게 보호한다는 확약을 줘야 합니다. 둘째, 대학과의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제안해야 하고요. 셋째, 무엇보다 그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한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해요.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와의 협력이 가능할까? 마이클이 물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확신을 갖고 답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배터리와 반도체 분야에서는 영국 대학들도 배울 게 많을 거예요. 상호 이익이 되는 구조죠. 그런데 그때 제 휴대폰으로 긴급 메시지가 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보낸 속보였어요. 현대차 그룹 회장 미국 투자 전면 재검토 발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기사를 읽어봤어요. 현대차가 공식적으로 미국 내 모든 투자 프로젝트를 재검토한다고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지아 배터리 공장은 물론이고 엘라베마 엔진 공장 확장까지 모든 걸 중단한다는 거였어요. 이거 봐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의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현대차가 방금 공식 발표했어요. 미국 투자를 전면 재검토한다고요. 의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결별 선언 아닌가? 사라가 말했어요. 그럼 정말로 다른 곳을 찾는다는 뜻이네. 저는 이준호에게 급하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대차 발표 봤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 그의 답장은 빨리 왔어요.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돌아섰어. 임원들이 미국을 완전히 포기하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대. 조지아 사태가 결정타였어.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전체적인 분위기야.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를 검토하고 있어? 제가 물었더니 더 자세한 정보가 왔습니다. 어제 긴급 이사회에서 3개 후보지가 거론됐어. 독일, 영국, 그리고 캐나다. 독일은 이미 폭스바겐, BMW 때문에 포화 상태고 캐나다는 시장 규모가 작아. 그래서 영국이 가장 유력하다고 하더라고. 특히 브렉시트 이후 제조업 활성화 정책 때문에 정부 지원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해. 저는 이 정보를 의원들과 공유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구체적인 검토가 시작됐다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거 아닌가? 마이클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돼. 하지만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가장 민감한 상태예요. 미국에서 당한 일 때문에 모든 제안을 의심의 눈으로 볼 거거든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해요. 어떻게? 데이비드가 물었어요. 저는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이준호가 7년 전에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영국은 신사의 나라라고, 예의 바르고 질서 정연하다고 했던 그 말들이요. 우선 이번 조지아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해야 합니다. 동맹국의 기술자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요. 그 다음에 영국은 다르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해요. 좋은 아이디어야. 사라가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화 포인트를 내세울까? 법적 안정성이요. 저는 확신을 갖고 답했습니다. 영국은 법치국가잖아요. 개인의 권리와 기업의 지적 재산권을 확실하게 보호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해요. 그리고 대학과의 연구 협력도 미국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평등하다는 것도요.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준호가 아니라 BBC 뉴스였어요. 삼성전자도 미국 텍사스 반도체 공장 투자 검토라는 속보였습니다. 170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프로젝트였어요. 이제 삼성까지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저는 의원들에게 알렸습니다.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요. 우리도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비공식 접촉부터 시작해보자. 데이비드가 결정했습니다. 제임스, 자네가 한국 쪽 인맥이 있으니까 물밑 작업을 해볼 수 있겠나? 네, 해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이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영국 정부와의 접촉에 관심이 있을까? 비공식적으로 말이야. 그의 답장은 의외로 적극적이었어요. 당연히 관심 있어. 사실 임원들도 영국 정부의 반응을 궁금해하고 있었어. 혹시 구체적인 제안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단 미국처럼 이용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전제하에 저는 그 답장을 보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로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준호의 마지막 말처럼 진정성을 보여줘야 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데이비드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영국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요.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이 영국에게는 정말 중요한 기회이지만 잘못 처리하면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로부터 이틀 후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 제 휴대폰으로 날아든 워싱턴 포스트 기사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백악관, 한국 기업 투자 철수 저지를 위한 긴급 대책 마련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미국 정부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는 내용이었어요. 600억 달러가 빠져나갈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저는 급하게 데이비드 의원에게 보고했습니다. 미국이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한국 기업들을 붙잡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가 안경을 벗고 이마를 짚었어요.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을 거야.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거든. 더 놀라운 뉴스가 터졌습니다. CNN에서 속보를 내보낸 거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 CEO들과의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투자를 계속해달라고 설득하겠다는 거였어요. 며칠 전에는 특히 없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사과라니. 데이비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국 언론들의 반응이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브렉시트 이후 최대 기회, 한국 투자 유치에 나서야라는 사설을 실었거든요. 미국의 실책으로 인해 영국에게 천재 1호의 기회가 왔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이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영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 봤어? 그의 답장은 예상보다 빨리 왔습니다. 봤어. 회사에서도 그 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어. 임원들이 영국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싶어해. 혹시 구체적인 만남이 가능할까?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구체적인 접촉이 시작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로 데이비드에게 보고했어요. 한국 측에서 영국과의 비공식 접촉을 원하고 있습니다. 임원급에서 직접 나서고 싶다고 하네요. 정말인가? 데이비드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준비해야겠어. 의원들과의 회의에서 저는 한국 측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법적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평등한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어.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오히려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는 조건들이야. 그런데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독일에서도 한국 기업 유치에 나섰다는 뉴스였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직접 나서서 현대차의 독일 투자를 제안했다는 거였어요. 경쟁이 시작됐네. 데이비드가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서둘러야겠어. 독일에 뒤처지면 안 돼. 저는 급하게 이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독일에서도 제안이 왔다고 들었어. 어떤 반응이야? 그의 답장은 냉정했습니다. 독일 제안도 받았어. 하지만 독일은
이미 자동차 산업이 포화 상태야. 그보다는 영국이 더 매력적이야. 시장도 크고 정부 지원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영국에게 기회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며칠 후 저녁. 제게 충격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교수인 김정민 박사에게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그는 MIT에서 배터리 기술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권위자였습니다. 7년 전 서울에서 이준호를 통해 알게 된 분이었죠. 제임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연락합니다. 조지아 사태에 대해 알아야 할 사실들이 있어요. 화상통화 가능한가요? 저는 급하게 답장을 보냈고 1시간 후 김 박사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제임스, 이번 조지아 사태가 단순한 불법 체류 단속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나요? 그가 첫 마디부터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뜻이시죠? 제가 되묻자 김 박사가 자세한 설명을 시작했어요. 체포된 한국인들의 명단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배터리 핵심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들이에요.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의 차세대 기술인 전고체 배터리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이 포함되어 있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들을 겨냥한 작전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김 박사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구금 과정에서 이들에게 기술 협력을 조건으로 한 특별 대우를 제안했다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 발급까지 약속하면서 말이죠. 이건 명백한 기술 탈취 시도였습니다.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자 김 박사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줬어요.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합동으로 기획한 거라고 해요.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한국의 배터리 기술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죠. 정말 충격적이네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한국 기업들이 분노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당연하죠.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법적으로 투자하고 기술 협력을 하려던 기업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했으니까요.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조차 갈망할 정도로 뛰어나다는 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요? 제가 물었더니 김 박사가 놀라운 사실들을 알려줬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에너지 밀도와 충전 속도 면에서는 독보적이죠.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가장 근접한 나라도 한국이고요. 중국이나 일본도 따라잡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럼 영국 입장에서는 정말 소중한 파트너가 될 수 있겠네요. 제가 말하자 김 박사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바로 그 점이에요. 영국이 정말 현명하게 접근한다면 미국이 놓친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죠. 미국처럼 기술만 빼가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안해야 해요. 어떤 형태의 파트너십 말씀이신가요? 기술 공유예요.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배터리 기술이 뛰어나지만 기초과학 연구에서는 영국이 앞서 있어요.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의 재료과학 연구와 한국의 응용 기술이 결합된다면 정말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죠. 저는 이 정보를 듣고 흥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유치가 아니라 진짜 윈윈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김 박사님, 혹시 한국 기업들과 연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김 박사가 웃으며 답했어요. 사실 현대차에서도 영국과의 기술 협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조지아 사태 이후 미국 대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거든요. 통화가 끝나고 저는 바로 데이비드에게 보고했습니다. 조지아 사태의 진실과 한국 기술의 가치, 그리고 영국에게 주어진 기회에 대해서요. 이건 단순한 제조업 투자가 아니야. 데이비드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차세대 기술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인 거네. 맞습니다. 저는 김 박사에게서 들은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한국의 배터리 기술과 영국의 기초과학이 결합되면 정말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진정한 파트너십이어야 한다는 거죠. 당연하지.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의 실수를 우리가 반복할 이유는 없어. 오히려 그들이 보여준 나쁜 사례 덕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더 명확해졌잖아. 그날 밤 저는 이준호에게 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정민 박사님과 통화했어. 조지아 사태의 진실을 들었는데 정말 충격적이더라. 하지만 이제 영국이 어떤 접근을 해야 할지 더 명확해졌어. 기술 탈취가 아니라 진정한 협력을 제안할 거야. 이준호의 답장은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제임스. 김 박사님 말씀이 맞아. 우리도 진짜 파트너를 찾고 있어. 미국에서 당한 일을 다른 곳에서 겪고 싶지는 않거든. 하지만 영국이 정말 다르다면 기회를 줄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전략적 가치와 영국이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파트너십 모델에 대해서요. 특히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의 연구 인프라와 한국 기업의 응용 기술을 결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본 의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는 게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계속 강조했어요. 성공의 열쇠는 진정성이라는 점을 말이죠. 한국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고 정말로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야 한다고요. 그래야만 미국이 놓친 기회를 영국이 잡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일주일 후 의회 내 세미나실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기업 투자 유치 가능성에 대한 공개 토론이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가장 중요한 경제적 기회라는 인식이 퍼졌거든요. 저는 발표자로 나서게 됐습니다. 지난 몇 주간 수집한 정보들을 종합해서 영국의 전략을 제시하는 역할이었어요. 손에 땀이 났지만 이준호와의 약속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진정성 있는 파트너십을 제안해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심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인 기회는 브렉시트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총 600억 달러 투자가 미국에서 빠져나올 위기에 처했고 우리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투자 유치가 아닙니다. 차세대 기술 협력의 기회입니다. 화면에 한국의 기술력 자료를 띄웠어요. 배터리 기술에서 세계 1위, SLBM 기술을 보유한 7개국 중 하나, 방산 수출 140억 달러 등 놀라운 수치들이 나열됐습니다. 의원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이들이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한국은 이미 기술 강국이에요. 우리가 끌어와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협력해야 할 상대입니다. 마이클 톰슨 의원이 손을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협력이 가능할까요?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의 기초, 과학 연구와 한국의 응용 기술이 결합되는 겁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 배터리 분야에서 영국의 재료, 과학 연구와 한국의 양산 기술이 만나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잡는 기회입니다. 사라 윌슨 의원이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정말 영국을 선택할까요? 독일이나 캐나다와 경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바로 그 점에서 우리의 차별화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첫째, 법적 안정성이에요. 영국은 개인의 권리와 기업의 지적 재산권을 확실하게 보호하죠. 둘째, 연구 환경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들이 개방적으로 협력할 의향이 있고요. 셋째, 무엇보다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공할 수 있어요. 미국처럼 기술만 빼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보수당 의원인 찰스 윌킨슨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믿을까요? 미국에서 배신을 당한 상황에서 또 다른 서구 국가를 신뢰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이준호와의 대화에서 느꼈던 그 불신이 떠올랐거든요. 바로 그 점이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예요. 하지만 저는 한국 측과의 접촉을 통해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존중받는 것이에요.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받고 싶어 하죠. 우리가 그걸 보여줄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데이비드 의원이 끼어들었어요. 제임스가 말한 대로 이건 일방적인 유치가 아니라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이야. 우리도 한국으로부터 배울 게 많거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준호가 겪은 고통을 영국의 기회로 만드는 것이 진정성 있는 일일까요? 그런데 그때 노동당 의원인 메리 스튜어트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어요. 제임스,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나요? 개인적으로 말이에요.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 할지 망설여졌거든요. 하지만 진정성을 강조해온 만큼 솔직하게 답하기로 했어요. 네, 7년 전 서울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할 때 많은 한국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그중 한 명이 이번 조지아 사태에 연루되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저에게는 단순한 업무가 아닙니다. 친구들이 당한 고통을 보면서
정말 분노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영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의원들이 제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저는 목소리에 감정을 담았어요. 미국처럼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진짜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국도 영국도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친구들이 다시는 그런 모욕을 당하지 않을 수 있고요. 메리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런 진정성이 필요한 거죠. 계산만으로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만들 수 없어요. 데이비드가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임스의 제안대로 진정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접근해보죠. 하지만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필요해요. 다음 단계는 뭘까요? 저는 준비한 계획안을 발표했어요. 첫째, 공식적으로 조지아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 둘째, 한국 기업들과의 비공식 접촉 시작. 셋째, 구체적인 협력 방안 제시. 특히 기술자 보호와 지적 재산권 보장을 명시한 협정안 준비가 중요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여러 의원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개인적인 경험담이 설득력을 더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의회에서 발표했어. 영국이 정말 다른 접근을 하려고 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노력했어. 그의 답장은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제임스. 너 덕분에 영국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있어. 회사에서도 영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정말 진정성이 있어야 해. 미국에서 당한 일을 두 번 겪고 싶지는 않거든.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일을 끝까지 책임져야겠다고. 영국과 한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만들어내야겠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이준호에 대한 제 약속이자 영국에 대한 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의회 도서관에서 충격적인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과 기술력에 관한 국제 보고서들이었어요. 지금까지 한국을 단순한 투자 유치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해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의 보고서였어요. 한국이 비핵 보유국 최초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단 7개국뿐이라고 했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그리고 한국.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7년 전 서울에서 만난 이준호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였다니요. 당시에는 그냥 허풍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현무미사일 시리즈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사거리 800km에 3톤 탄두를 장착할 수 있고 강화 콘크리트 20m를 관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어요. 핵탄두 없이도 전략적 타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용 무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억제력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있을 때 데이비드 의원이 다가왔어요.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나? 그가 물어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군사 기술력에 대한 자료예요. 정말 놀랍네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데이비드가 자료를 훑어보더니 입을 벌렸어요. 이게 정말 맞나? SLBM을 보유한 나라가 7개국뿐이라고. 맞습니다. 저는 다른 자료들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건 방산 수출 현황인데 작년 한 해에만 140억 달러를 수출했다고 나와 있어요. 세계 10위 안에 드는 수준입니다. 놀랍네. 데이비드가 감탄했어요. 그럼 우리가 투자를 유치하려는 상대가 이런 나라였구나.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라 진짜 기술 강국이었던 거네. 그때 제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정민 박사에게서였어요. 제임스, 한국의 KF-21 전투기 개발 소식 봤나요? 곧 양산에 들어간다고 해요. 자체 개발한 전투기를 보유한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저는 급하게 답장을 보냈어요. 몇 개국이나 되나요? 김 박사의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컨소시엄, 그리고 한국 정도예요. 일본도 아직 개발 중이고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이제 알겠죠? 저는 이 정보를 데이비드와 공유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런 나라와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건 정말 큰 기회네. 하지만 동시에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이 왜 그들의 기술을 탐냈는지 이제 이해가 되네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했다가 완전히 실패한 거고요. 그날 오후 저는
더 자세한 자료를 찾기 위해 국방연구소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에 대한 보고서가 인상적이었어요. 장보고급 잠수함이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 중 하나라고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3,000톤급 디젤 잠수함으로는 최고 수준의 성능이라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이 경항공모함급 대형 상륙함까지 건조할 계획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F-35B 수직 이착륙 전투기 운용이 가능한 규모라고 했어요. 사실상 항공모함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이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한국의 군사 기술력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 정말 놀랍더라. SLBM, 현무미사일, KF-21까지 7년 전에 내가 자랑했던 게 다 사실이었구나. 그의 답장은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이제야 알았구나.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미국도 우리 기술을 탐낼 정도야. 하지만 그런 식으로 빼앗으려고 하니까 문제지. 정말 배신감이 들어.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절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다.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야 해. 이런 기술력을 가진 나라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으니까. 맞아. 이준호가 답했습니다. 사실 회사에서도 영국과의 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영국은 적어도 우리를 존중해줄 것 같다는 분위기야. 특히 대학 연구 환경이 좋다는 평가가 많고. 그날 저녁 저는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실력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 나라가 단순한 투자 유치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기술 강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이런 강국과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회인지도 설명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의원들에게 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모두들 한국의 기술력에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SLBM 기술을 보유한 7개국 중 하나라는 사실에 충격받더군요. 이런 나라와 협력한다는 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야. 마이클 톰슨 의원이 말했어요. 우리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맞습니다. 저는 동의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이런 기술력을 가진 나라는 자존심도 강할 테니까요. 존중받고 싶어 할 거예요. 사라 윌슨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겠네. 기술을 탐내는 게 아니라 진짜 파트너가 되어야 해. 그날 회의에서 우리는 한국에 대한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투자를 받아주는 입장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술 강국과 협력하는 자세로 임하기로 한 거예요. 저는 이 결정이 정말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실력을 안 이상 다른 접근은 불가능했거든요. 일주일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텍사스 반도체 공장 투자를 재검토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170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아침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현대차에 이어 삼성까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급하게 데이비드 의원에게 연락했습니다. 삼성도 미국 투자 재검토에 들어갔어요. 이제 정말 본격적인 이탈이 시작된 것 같아요. 데이비드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그럼 우리 기회가 더 커진 건가? 아니면 경쟁이 치열해진 건가? 둘 다일 것 같아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보며 답했습니다. 삼성까지 포함하면 총 투자 규모가 500억 달러를 넘어요. 하지만 독일과 캐나다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고 있어요. 그날 오후 김정민 박사에게서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화상통화를 통해 들은 내용은 정말 놀라웠어요. LG와 SK까지 미국 투자 철수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시간 배터리 공장, SK 이노베이션의 조지아 공장까지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총체적인 이탈이네요. 김 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재계 전체가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었어요. 조지아 사태가 결정타였죠. 그럼 대안으로 어떤 나라들을 검토하고 있나요? 제가 물었더니 김 박사가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1순위가 독일이에요. 기술력도 뛰어나고 자동차 산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니까. 2순위가 영국이고 3순위가 캐나다예요. 하지만 독일은 이미 포화 상태라는 분석이 많아요. 그럼 영국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브렉시트 이후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 매력적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 정보를 즉시 의원들과 공유했습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됐고 모든 의원들이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총 600억 달러가 움직이는 상황이라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규모였거든요. 이건 브렉시트 이후
최대 기회야. 마이클 톰슨 의원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놓치면 안 돼. 하지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어요. 저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메르켈 총리가 직접 나서고 있고 캐나다에서도 트리도 총리가 유치에 적극적이에요. 우리도 더 구체적인 제안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차별화 포인트를 내세울까? 사라 윌슨 의원이 물었어요. 저는 이준호와의 대화에서 나온 내용들을 떠올렸습니다. 첫째, 기술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당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보장을 해주는 거죠. 둘째, 대학과의 연구 협력에서 성과를 공평하게 나누는 시스템을 제안하고요. 셋째, 정부 차원에서 한국 기업들을 적극 지원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해요. 그때 제 휴대폰으로 이준호에게서 긴급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임스, 큰 소식이야. 현대차에서 다음 주에 각국 정부 담당자들과 비공식 회담을 갖기로 했어. 영국도 포함돼 있어. 정말 중요한 기회야. 저는 즉시 이 소식을 의원들에게 알렸습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술렁거렸어요. 드디어 구체적인 접촉이 시작되는 거였거든요. 누가 나갈까?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회담에는 고위급이 나서야 해. 제가 나가면 어떨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한국 측 인맥도 있고 지금까지 이 사안을 가장 깊이 있게 다뤄왔으니까요. 하지만 마이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야. 차관급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실망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전 조율은 제가 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제가 한국 측과 사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조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파악해서 회담 준비를 도와드릴게요. 좋은 생각이야. 데이비드가 동의했습니다. 자네가 가장 적임자야. 그날 저녁 저는 이준호와 긴 통화를 했습니다. 현대차 측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들어보기 위해서였어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제가 물었더니 이준호가 차근차근 설명해줬습니다. 첫째가 기술자 안전이야. 조지아에서 당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보장을 받고 싶어해. 둘째가 지적재산권 보호고, 셋째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야. 단순히 투자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진짜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싶다는 거지. 이해해.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지원을 원해? 세금 혜택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지원도 중요해. 이준호가 답했습니다. 특히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같은 명문대와의 공동 연구 기회를 주면 정말 매력적일 것 같아. 그리고 영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도 중요하고. 다음 날 저는 상세한 브리핑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요구사항과 영국이 제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매칭시킨 내용이었어요. 특히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서 이미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충분히 경쟁력 있는 제안이 될 것 같다는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도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었어요. 독일과 캐나다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럼 일단 비공식 회담부터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자. 데이비드가 결론지었습니다. 제임스, 자네가 사전 조율을 잘해줘. 이번이 정말 중요한 기회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한국과 영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워싱턴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거예요.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는 완전히 다른 어조로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남아달라고, 동맹은 굳건하다고 했어요. 일주일 전 특혜는 없다고 했던 사람과는 별인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아침 뉴스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600억 달러가 빠져나갈 위기에 처하자 뒤늦게 정신을 차린 거였거든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데이비드 의원이 사무실로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제임스, 트럼프 발언 봤나?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네. 네,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쉽게 돌아설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대안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제 휴대폰으로 이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임스, 트럼프 발언 봤어? 정말 어이없어. 며칠 전에는 특혜 없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남아달라니.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차가워졌어. 임원들이 미국을 완전히 포기하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영국 의회에 연락이 온 거예요. 한국 기업 투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데이비드와 함께
미국 대사관을 방문했어요. 토마스 윌슨 경제 담당관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이번 조지아 사태는 정말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도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영국에서도 이 상황을 너무 활용하려고 하지는 말아주셨으면 해요. 동맹국끼리 이런 식으로 경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데이비드가 차분하게 응수했어요. 우리는 한국 기업들이 요청하면 협력할 의향이 있을 뿐입니다. 강요하거나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과는 다르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윌슨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미국도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한편 백악관에서는 한국 기업 CEO들과의 긴급 화상회의를 제안했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사과하고 투자를 계속해달라고 설득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대부분이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고 했어요. 이준호에게서 온 메시지가 상황을 잘 보여줬습니다. 현대차에서도 백악관 화상회의 초청을 받았는데 거절했어.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이미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졌어. 차라리 영국 같은 나라와 새로 시작하는 게 낫다는 분위기야. 미국의 뒤늦은 회유 작전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아예 등을 돌린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이런 모습이 한국 기업들로 하여금 미국에 대한 불신을 더욱 확고히 하게 만들었죠. 목요일 회담이 정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았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 런던 중심가의 한 호텔에서 역사적인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현대차 해외사업부 김철수 상무와 영국 외교부 제임스 해밍턴 차관이 마주 앉았어요. 저는 보조 역할로 참석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모든 노력이 이 순간에 달려 있었거든요. 김 상무의 첫 마디는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정말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당한 일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거든요. 해밍턴 차관이 진지하게 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영국은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봅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영국이 배워야 할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서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어요. 한국의 배터리 기술과 영국의 기초과학이 결합되면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기술자 보호와 지적재산권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고요. 김 상무가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특히 기술자 보호 조항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현재 미국에 예정됐던 12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장이 1차 대상입니다. 김 상무가 설명했어요.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삼성과 LG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총 300억 달러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회담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김 상무는 영국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특히 연구 협력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오늘 회담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고할 예정입니다. 김 상무가 말했습니다. 영국이 정말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날 저녁 이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회담 소식 들었어. 김 상무님이 정말 만족해 하셨다더라. 회사 분위기가 영국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어. 삼성과 LG에서도 영국 투자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대. 다음 날 의원들에게 회담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만족스러워했어요. 이제 정말 구체적인 협상이 시작되겠네.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상수였어요. 세계가 그들의 결정을 기다리는 존재가 된 거죠. 그리고 영국은 그 상수와 손잡을 기회를 잡은 것 같았습니다. 조지아에서 시작된 작은 사건이 이제는 글로벌 질서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출발점이 되고 있었어요. 미국의 배신이 결국 영국에게는 기회가 된 셈이었습니다.